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경기도 쪽에서 꽤 큰 카페를 운영하며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지금은 나이도 먹을 만큼 먹고 금전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편이라 오롯이 저 하나만 챙기며 살고 있지만 수십 년 전 제 생활은 그러지 못했었답니다. 저의 과거 생활이 어땠는지 이야기를 풀자면 하루가 모자랄 지경이지만 이렇게 짧게나마 글로 남겨보고 싶어 사연을 올립니다. 아마 들으면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들이 펼쳐질 테니 기대하며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는 제가 30대 초중반일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당시에는 테이크아웃 커피 전문점이 막 생겨나기 시작할 때쯤이라 아주 작게 개인 카페를 운영했었습니다. 아주 작은 카페라 안쪽에 밭처럼만 생긴 테이블만 있었고 거의 포장 전문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창업한 카페라 위치 선정이 그닥 좋지 않아서 장사가 엄청 잘 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벌이는 되었어요. 알바생도 없이 혼자 오픈하고 마감하고 하루가 무척이나 피곤했었죠. 2평 남짓되는 공간이었지만 참 제 손때가 진득하니 묻은 애착이 있는 카페였습니다. 당시에 매일같이 오시던 휠체어를 탄 손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거의 할아버지나 다름이 없는 손님이셨는데 항상 전동 휠체어를 타고 카페를 찾아오셨습니다. 아직은 찬바람이 솔솔 부는 초봄쯤부터 찾아오신 할아버지는 늘 항상 다방커피 같은 달달한 커피를 찾으셨죠. 저는 늘 주문대로 따뜻한 커피를 드리곤 했었죠. 봄이 지나고 무더운 더위가 왔을 때도 따뜻한 커피만 주문하시길래 어느 날은 제가 한번 여쭈어보았습니다. 손님, 혹시 차가운 음료는 싫어하시나요? 아니, 커피가 차가운 것도 주문이 되나? 얼음 동동 띄운. 그럼요. 그럼 이번에는 제가 차가운 커피로 만들어 드릴까요? 그날따라 손님이 더 없었던 터라 저는 넉살 좋게 물어보았고 할아버지는 차가운 커피가 주문이 되는지 몰랐다면서 시원한 커피를 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마음 한구석이 찡하기도 했어요. 메뉴판에 온통 영어로만 적혀 있으니 할아버지께서 차가운 커피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셨던 거예요. 할아버지, 여기 보시면 주스 메뉴도 있어요. 커피뿐만 아니라 과일 주스도 주문이 되니까 드시고 싶은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아유, 내가 늙은이라 다른 메뉴를 읽을 줄 몰라서 몰랐네. 이렇게 친절한 아가씨를 만나서 내 입이 아주 호강을 하겠어. 할아버지는 고맙다고 하시며 차가운 커피를 호로록 들이시더니 휠체어를 조종하시고서는 어디론가 사라지셨죠. 늘 있었던 일이기에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근처 빵가게에서 빵을 한아름 사다가 저에게 건네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할아버지만 멀뚱멀뚱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늙어서 친구 하나 남지 않아 너무나도 심심했었는데 아가씨 덕분에 매일매일 즐겁게 살고 있어. 맨날 이렇게 하루 종일 일하면 힘들 법도 한데 늘 웃으면서 나를 반겨주니 내가 고맙지 뭐야. 내가 줄 건 없고 끼니나 거르지 말고 잘 챙겨 먹었으면 해서 빵이라도 사왔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받아주게. 이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너무 감사해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할아버지는 카페에 방문하실 때마다 저희 가게에서 10분, 20분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시다가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우연치 않은 계기로 들렀다가 커피가 맛있어서 이제는 일부러 들린다고 말씀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혹여라도 일이 생겨 카페를 잠시 닫아둘 때 할아버지께서 기다리시는 일이 없도록 전화번호도 교환을 했습니다. 저는 맞벌이셨던 부모님 때문에 조부모님 손에서 자랐어요. 조부모님께서는 매일 사랑으로 저를 길러주셨고 제가 커서 효도를 할 나이가 되니 돌아가셨죠. 그래서 더욱더 할아버지에게 애틋한 마음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꼭 하얗게 세워버린 머리카락이 저희 조부모님과 닮아 있었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점심시간이 되면 샌드위치를 나눠 먹고 가끔 가다가 커피를 2잔 주문하신 뒤 저에게 마시면서 하라고 건네주시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사장인데 저한테 음료수를 주시면 어떡해요?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다 돈 주고 사 먹어야지.
사장이라고 맘대로 해먹으면 남는 게 있겠어? 죽도 잘 맞아서 항상 할아버지와 수다를 떠는 그 잠깐이 행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식들과 함께 다른 커피숍에 가서도 이제는 스스로 주문해서 마실 수 있다면서 저에게 자랑을 하셨어요. 저는 삐진 척을 하며 저희 집 말고 다른 커피숍에 가실 수 있느냐고 투정을 부리기도 했죠. 누가 보면 정말 사이좋은 가족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주변에 있는 상가분들께서 할아버지가 손녀딸 사랑이 대단하다고 말하신 적도 있었으니까요. 할아버지는 24시간 중 1시간이 채 안 되게 저희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가장 즐겁다고 인생의 낙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할아버지의 소중한 말동무였어요. 할아버지, 조금 불편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다리는 왜 다치신 거예요? 내가 당뇨가 심하게 와서 합병증으로 다리가 문드러졌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심각해져서 결국 절단술까지 받게 된 거야. 너무 고생 많으셨겠다. 그럼 여기까지는 어떻게 오시는 거예요? 집이 이 근처세요? 나는 저쪽 동네에 살지. 여기까지는 차 타고 오는 거야. 할아버지는 차를 저쪽에 세워두셨다고 손가락질을 하셨어요. 그쪽에는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있어서 세워두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니 다 방법이 있다고 껄껄 웃으셨죠.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다리가 없는 할아버지께서 어떻게 차량을 운전하시고 또 차에서 내리면서 전동 휠체어에 어떻게 갈아타시는지요. 저 때문에 매일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 건 아닐까 한편으론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알고 보니 할아버지는 기사가 딸린 차량을 타고 다니셨어요. 제가 눈썰미가 좋지 않아 몰랐는데 차도 아주 비싼 고급 외제차라고 하더라고요. 전동 휠체어도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 있으신 것 같았고요. 하지만 저는 할아버지가 돈이 있는 부자라고 해서 콩고물이 떨어지길 기대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더 예뻐해 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끔가다 저의 앞치마 주머니에 용돈을 찔러주시기도 했고 선물로 들어온 거라며 비싸 보이는 장신구를 선물해 주시기도 했죠. 사실 할아버지에게 누가 값비싼 여자 장신구들을 선물해 주겠어요? 언제나 저를 위해 사와 주시는 선물이라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 감사하다고 받아들였죠. 아가씨는 근데 왜 혼자 일하는 거야? 남편 없어? 나이가 몇이나 되지? 남편은커녕 남자친구도 없어요. 저 올해 34살이에요. 아이고, 좋은 짝을 어서 만나야 하는데. 나한테 아들놈이 하나 있는데 아주 늦둥이야. 그놈도 장가를 가야 하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을 일찍 하면 손해라면서 38살인데도 민기적거리고 있어. 아드님이 맞는 말 하셨네요. 저도 이 카페 운영하면서 도무지 연애할 시간도 없고 결혼은 이번 생에 물 건너간 것 같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자고로 돈 잘 버는 남자 만나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럼 할아버지가 그런 돈 많은 남자 소개시켜주세요. 그래요? 마음 있어? 그러면 우리 늦둥이 놈은 어때? 알고 보니 할아버지의 운전기사인 줄 알았던 사람이 늦둥이 아들이었던 거예요. 할아버지는 제 말에 신이 나서 아들분을 카페로 부르셨고 저는 예상치 못한 전개에 몸둘 바를 모르고 어색해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아드님이 도착해서 저에게 수줍게 인사를 건넸고 저는 무척 당황스러웠지만 인사를 드렸죠. 할아버지는 가운데서 껄껄 웃으시면서 아주 선남선녀라고 축켜 세워주셨어요. 너무나도 어색한 만남이었기 때문에 2번, 3번 만날 기회는 더 이상 없었고요. 할아버지가 가끔 심부름으로 시키거나 아니면 차에서 내리는 일을 도와드리느라 눈이 마주치는 경우에만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볼 때는 몰랐는데 아주 품위 있는 모습을 한 할아버지의 모습과 똑 닮은 아드님이셨어요. 눈매도 부리부리하고 코도 오똑하고 키도 꽤 크셨고요. 그러니까 결혼을 못한 게 아니라 정말 아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어디 가서 꽤 예쁘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외적으로는 꿀릴 게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서로 호감을 표시한 적은 없어서
이렇다 저렇다 할 관계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의 전동 휠체어가 고장이 나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하필이면 그날따라 아드님께서 할아버지를 모시러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결국 택시를 불러야만 했습니다. 일반 택시라 할아버지 혼자서 타고 내리게 하실 수 없어 제가 가게 문을 닫고 할아버지와 함께 택시에 올라타게 되었어요. 저 고물이 갑자기 고장이 나서 어떡하지? 우리 아가씨 가게 문 닫으면 손해인데. 아니에요. 어차피 오늘은 피곤해서 조금 일찍 퇴근할까 했었어요. 너무 걱정 마세요. 택시에서 내리니 아주 으리으리한 고풍이 느껴지는 저택이 있더라고요. 감이 딱 왔죠. 이 집이 할아버지가 사는 집이구나 싶어서 고물이 된 전동 휠체어를 문 앞에 두고 할아버지를 업고 집 안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생각보다 더 가벼우신 할아버지를 업으니 가슴이 조금 찡하더라고요. 집에 계시던 일하시는 아주머니께서 놀라서 할아버지를 부축하셨고 저는 할아버지께서 무사히 다른 휠체어에 옮겨 타시는 걸 보고는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내가 너무 미안하니까 우리 집에서 식사라도 하고 가게. 저는 너무나도 미안해하시는 할아버지를 그냥 두고 올 수 없어서 식사를 하고 가겠다고 약속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분주해진 주방을 보고 괜히 일하는 분들께 죄송한 마음까지 들었죠. 할아버지는 제게 최고로 맛있는 음식을 해주겠다며 심지어는 오늘 장사도 제대로 못했을 테니 하루 일당값이라고 용돈까지 두둑히 주셨어요. 할아버지의 유일한 친구잖아요, 제가. 친구를 도운 일에 돈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만큼은 제 고집에 따라주세요. 아니면 저 밥 안 먹고 그냥 집에 갈 거예요. 할아버지는 호탕하게 웃으면서 좋다고 하셨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상이 한아름 차려졌고 외출했던 아드님도 돌아오셨습니다. 뭔가 어색한 공기가 흐르고 세 명이 둘러앉아 밥을 먹는데 일을 마치고 와서 그런 건지 정장을 쫙 빼입은 아드님이 무척 잘생겨 보이더라고요. 힐끔힐끔 보는 제 눈짓을 알아차린 건지 식사가 끝나고 차를 한 잔 마신 뒤 저를 굳이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면서 차를 태워주셨어요. 차 안에서 별다른 이야기를 나누진 않았지만 그날 저희는 번호를 교환했고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시작한 지 3개월이 딱 지났을 무렵 빠르게 프로포즈를 받았고 제 나이 35살, 남편 나이 39살, 어리지 않은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양가에서도 나이가 있으니 서둘러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죠. 할아버지는 드디어 막내 아들도 결혼을 한다며 제게 진짜 가족이 되어주어서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그 큰 저택에 할아버지, 아니 시아버지와 남편 둘이서만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도 그 집에 신혼살림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시댁 식구와 함께 살면 불편하다고 하는데 저와 시아버지는 워낙 돈독했던 친구 같은 사이였기 때문에 전혀 불편한 일이 없었습니다. 남편 몰래 용돈도 자주 쥐어주시고 맛있는 음식이 보이면 저를 위해 늘 준비해 주시던 아버님을 제가 어떻게 불편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제가 아버님과 잘 지내니 형님께서 저를 불편해하시더라고요. 아주버님과 남편은 나이 차이가 15살이나 났어요. 아버님께서 40이 넘어가는 나이에 남편을 낳았다고 했었거든요. 저와는 거의 20살 차이가 났으니 형님이나 아주버님 두 분 다 저를 탐탁치 않아 했고 솔직히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동서가 너무 어려서 모르나 본데 그렇게 놓친 내 다양떠러도 콩고물 떨어지는 건 별로 없을걸? 늘 항상 빈정대면서 저의 진심을 고작 유산을 바라보는 며느리 정도로 매도하는 게 짜증이 났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 비춰질까봐 한편으로는 더욱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로 저는 그 유산이 얼마인지 알지도 못했고 유산을 탐낸 적도 없으며 아버님께 유산에 관해 물어본 적도 없었거든요. 명절 아니면 별일도 없는 아주버님네 부부였기 때문에 저는 제가 조용히 무시하고 지나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버님과 참 많은 동네를 돌아다녔어요. 같이 시장 구경도 하고 서울 근교에 유명하다는 카페에 가서 저희 집 커피와 비교를 하기도 하고요.
항상 아버님은 제가 만든 커피가 제일 맛있다면서 저에게 엄지척을 해주셨죠. 우리 며느리가 만들어준 커피가 세상에서 제일로 맛있다. 역시 등잔 밑이 어두운 법이지. 우리 아버님의 입버릇 같은 말이었어요.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표현이요. 먹거리 시장에서 부침개를 사 먹을 때도, 같이 서점에 가서 책을 볼 때도, TV 프로그램을 볼 때도 항상 늘 등잔 밑이 어둡다고 말씀을 하셨죠. 저는 뜬금없는 상황에서도 계속 저를 보며 등잔 밑이 어둡다고 말씀하시는 아버님이 혹시 치매는 아닐까 너무나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2년쯤 지났을 때 남편은 일이 바쁘다며 출장이 점점 잦아졌고 저와 아버님이 함께하는 시간은 더욱 길어졌죠. 즐거움도 아주 잠깐, 다른 합병증이 찾아와서 아버님께서 몸져 누우시고 말았고 저는 병간호에 집중하기 위해 카페를 정리했습니다. 집에서 아버님 병간호만 하고 있다 보니 경제활동이 없이 아버님이 주시는 용돈이나 남편이 주는 생활비로 생활을 해야 했어요. 그쯤부터 남편은 저를 밥이나 축내는 식충이 취급을 하면서 슬슬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생활비로 더 달라고? 지지난주에 주지 않았어? 아버님 약값도 그렇고 당신이 주는 생활비에서 다 나가다 보니 이번에 공과금 나가야 하는데 생활비가 모자라요. 놓치는 약값을 왜 생활비에서 내는 거야? 아버님께서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당연히 제가 약을 타오고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아버님께 손 빌릴 수도 없고요. 놓친네 아주 늙어서 호강하네, 호강해. 통장으로 생활비 넣어줄 테니까 아껴서 써. 땅 파면 돈이 나와? 저는 남편에게 대꾸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본인 아버지인데 어떻게 놓친네 하면서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남편이 출장을 간 사이 아버님의 병세가 갑자기 심해져 새벽녘에 응급실에 갔는데 병원비가 모자라 남편에게 급하게 전화를 했는데 웬 여자가 받더라고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세요? 그러는 그쪽은 누군데 이 시간에 전화를 해요? 내 남편한테 내가 전화를 하는 게 문제인가요? 상간녀는 그렇게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알고 보니 휴대폰에 제 이름을 석자로 저장해 놨더라고요. 제가 부인일 거라고 생각을 전혀 못하고 또 다른 상간녀인 줄 알고 전화를 받았던 거죠. 저는 그날부터 시름시름 마음의 병을 앓았습니다. 아버님도 이 사실을 알고 분노하였으나 기력을 잃은 노인이 무슨 힘이 있어 화를 내겠어요. 아가, 미안하다. 이런 일을 겪게 해서 내가 정말 미안해. 아버님이 무슨 죄송할 일이 있어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말씀하세요. 다 남편이 잘못한 거죠. 저 정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나도 막막해요, 아버님. 내가 살 날이 며칠 안 남은 것 같은데 그래도 이혼만큼은. 이혼은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내가 정말 면목이 없다. 하지만 내가 죽을 때까지만 기다려줄 수는 없겠니?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제 손을 붙잡고 죽을 때까지만 이혼을 미뤄달라 말씀하시는 아버님께 제가 어떻게 대못을 박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도 같이 살면서 정들었던 시간이 얼만데 차마 제가 아버님을 매몰차게 버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지금 이혼해서 집을 나와버리면 누가 아버님을 정성스럽게 돌볼 수가 있겠어요? 동서가 지금 아버님한테 그렇게 극진히 대접하는 속셈 내가 모를 줄 알아? 이미 아버님이 유언장까지 다 써두신 걸로 아는데 동서 몫이 되면 얼마나 되겠어? 아무리 그래도 큰아들내 제일 먼저 챙기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그냥 서방님 바람핀다는데 이혼해. 무슨 콩고물을 기대하고 버티는 거야? 저한테 이혼을 종용하며 콩고물은 기대도 하지 말라고 조롱하는 형님을 믿고 아버님을 버리고 떠날 수가 있겠어요? 우리 노친네 죽으면 끝나는 거야. 알겠어? 내가 너한테 정이 남아있어서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노친네가 나한테 유산 한 푼도 안 주고 다 형 줄까봐 참는 거라고. 이혼만 바라며 대놓고 상간녀와 여행을 다니며 놀고 먹는 남편에게 아버님을 맡길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무도 믿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가시는 길까지는 제가 어떻게든 보살펴 드리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비단 그게 유산이 탐나서가 아니라 저의 진심을 담아서 말이에요. 아버님은 당뇨 합병증으로 일어서지도 못하시고 내내 의료 침대에 누워서 제 손을 잡으며 눈물을 지으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된장 밑이 어두웠지. 아주 어두웠어. 아버님도 모르셨잖아요. 괜찮아요. 제가 꼭 아버님 가시는 길까지 지켜드릴게요. 내가 이 고마움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 등잔 밑이 어두웠어. 내가. 집에 들어오지도 않은 남편을 기다리며 매일 밤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남편이 바람핀다는 배신감도 그랬지만 저에게 정말 소중한 친구였던 가족이었던 아버님이 점점 기력이 쇠퇴하는 게 눈에 보여서 더 슬펐습니다. 이제 우리 노친네 갈 데가 머지 않은 것 같은데 이혼서를 접수하지. 자식이 되어서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아버님 상태가 어떤지 집에 와서 단 한 번을 보지 않고 내가 그 집구석에 왜 가? 응? 노친네 냄새 풀풀 풍기면서 둘이 아주 꼭 붙어있더만. 당신이 나랑 결혼한 거야? 우리 아버지랑 결혼한 거야? 뭐야? 어? 진짜 형수님 말대로 우리 집 유산이 탐나서 그래? 너 아버지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알고서 나한테 접근한 거야? 내가 누구한테 접근을 해요? 당신 기억 안 나요? 굳이 나를 차로 태워다 주겠다면서 나한테 연락하고 그랬던 게 누군데 이제 와서. 그때 내가 너랑 결혼 안 하면 내 몫의 유산이고 뭐고 다 형 준다 그래서 너랑 결혼한 거 아니야. 그건 또 무슨 소리예요? 우리 노친내가 응? 너만한 여자 없다고 무조건 너랑 결혼하라고 해서 결혼했다. 왜? 너랑 결혼 안 하면 유산 한 푼도 안 주고 다 형 준다고 해서 결혼했다고. 그래서 지금 자기 목 줄어들었다고 형이랑 형수랑 둘 다 너 미워하는 거 아니야. 저는 그제서야 형님의 비아냥도 저를 무시하는 아주버님의 행동이 이해가 갔습니다. 아버님께서 남편에게 저와 결혼해야지만 건물을 물려주시겠다고 했대요. 남편은 건물이 탐나서 저와 결혼을 했고 제 몫의 건물을 빼앗긴 아주머님 부부는 저를 미워했고요. 남편은 어차피 사랑 따위 없었다면서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하고 바람을 피고 있었던 거고요. 정말 어이없게도 상간녀조차 저를 무시하면서 연락을 해댔어요. 오빠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제 그 집에서 나와도 될 것 같다던데. 영 불편하면 제가 가서 아버님 간호해드려도 돼요. 요즘 간병인들도 엄청 프로잖아요? 그러니까 돈 몇 푼에 양심 팔지 말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살게 이혼해달라고요. 저는 온갖 모욕을 당하면서도 아버님의 곁을 지켜야 할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까지 사라지면 정말 아무도 아버님을 돌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일하시는 아주머니들도 저녁이면 퇴근을 하시고 밤사이에 화장실이라도 가고 싶으시면 제가 모시고 움직여야 하는데 그걸 과연 누가 할 수 있었겠어요? 저는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도 꿋꿋하게 마지막 가시는 길 끝까지 배웅하겠다고 했으니 자리를 지켰습니다. 내가 빨리 죽어야 하는데. 열심히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도 아버님 모시고 끝까지 지켜드리려고 노력하는데 그런 말씀 마세요. 약 꾸준히 드시고 치료받으시면 호전될지 누가 알아요. 어서 침대에서 일어나셔서 저랑 같이 예전처럼 커피도 마시고 해야죠. 아가, 정말 등잔 밑이 어두운 법이란다. 등잔 밑이. 아버님을 그렇게 극진히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두어 달을 채 채우지 못하고 결국 한밤중에 고요하게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정말 저는 제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그렇게 눈물이 나올 수 있으려나 싶게 울어버렸어요. 실신할 정도로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있는 상태로 장례 일정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생을 마감하시다니요. 정말 1년만 더, 딱 1년만 더 저와 좋은 추억을 만들다가 가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마음에 너무나도 마음이 저릿저릿했습니다. 장례식장도 최고로 좋다는 시설로 정했고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아주 분주하게 이뤄졌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생각보다 더 대단한 부자였는지 각종 인사들에게 꽃들이 도착했고
저는 감사 인사를 드리느라 정신이 없었죠. 그 와중에도 남편은 상간녀와 연락하느라 바빴고 아주버님네 부부는 바쁘다는 이유로 상가를 계속해서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상주임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키지 않는다니 제 상식선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아버님을 장지에 잘 모신 뒤 상복을 벗기도 전에 변호사가 유산을 정리하자고 나타났습니다. 그 자리에는 1분도 늦지 않고 모두들 때맞춰 나타나더라고요. 저는 정말 기가 차고 코가 막혔습니다. 아버님의 유품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는데 상속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니까 저렇게 버선발로 나타나다니요. 사람들이 참 배은망덕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유언장부터 발표하겠습니다. 고인은 큰아드님께 강북에 있는 상가 건물 2채, 큰며느리께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명의를 이전한다 하셨습니다. 작은 아드님께는 경기도에 있는 건물 1채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명의를 이전하라 하셨습니다. 이전하면서 나올 상속세는 각자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작은 며느리의 몫은 없나요? 한몫 단단히 챙기고 싶어서 몇 년을 수발을 들었는데. 근데 이상하다. 우리한테 현금은 들어온 게 없고 현금은 잡지도 못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돈을 다 까먹으셨나? 건물만 덜렁 있는 사람이 아닌데 왜 현금이 하나도 없지? 그동안 동서가 몰래 챙겨간 거 아니야? 그런 적 없어요. 다시 발표하겠습니다. 작은 며느님께도 남기신 부분이 있습니다. 작은 며느님께는 충북에 있는 짜투리 땅을 남기셨습니다. 충북에 있는 짜투리 땅이요? 몇 평짜린데요? 10,000평은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그 땅은 현재 나라에서 도로와 전기시설을 설치 목적으로 사용 중입니다. 전봇대가 하나 있는 30평이 채 안 되는 짜투리 땅입니다. 해당 땅은 땅으로서 가치가 전혀 없고 나라에서 임대 중이기 때문에 별도의 상속세 또한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사망 신고가 처리되면 둘째 아드님은 이혼을 하라고 전하셨습니다. 이혼은 협의이혼으로 진행될 것이며 제가 처리하도록 할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버지가 아주 정리를 잘하셨네. 역시 우리 아버지야.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본다더니 우리 동서는 이제 어쩌나? 그러니까 아버님도 다 아신 거야. 동서가 그동안 유산 노리고 가식적인 행동을 했다는 거. 저는 멍하니 아버님의 손글씨로 작성된 유언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유산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이런 식으로 저를 내치실 줄은 몰랐습니다. 건물이나 집을 받고 싶었던 건 전혀 아니었어요. 솔직히 욕심이 안 났다면 거짓말이지만 꼭 저에게 상속해 주시지 않아도 저는 아쉽거나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너에게 줄 몫은 이게 전부다 라고 발표하는 게 너무 서운했어요. 손 놓고 있던 다른 가족들에게는 으리으리한 건물과 집을 주어놓고 저한텐 고작 짜투리 땅을 주신 게 이 집안에서 저의 위치를 알려주신 것 같았거든요. 서운한 마음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자 형님과 아주머님 그리고 남편은 마치 저를 비웃듯이 하하호호 웃으면서 본인들의 몫을 정리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하루만 시간을 달라 말하고 아버님의 유품을 정리하러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버님과 함께 나누었던 추억들, 선물로 주신 장신구들, 의류들, 그런 것들을 모두 챙겼죠. 남편과는 인사를 나눌 시간도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에 상간녀가 찾아와 인사를 드리기도 했으니 정말 말 다 한 거죠. 이혼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혼 서류도 변호사가 알아서 다 작성해 준다고 했고 재판일에만 출석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사이에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빠르게 한 달이면 이혼이 정리될 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집에 남은 아버님의 몇 가지 유품과 제 짐을 정리해서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은 아무 말 않고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그 따뜻한 품 안에서 며칠을 울고 말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이혼이 마무리되자 남편은 제게 위자료랍시고 1억을 주더라고요. 제가 아버님께 드렸던 정성에 비하면 발톱의 때만큼도 안 되는 돈이지만 저는 그 돈을 받아 저희 친정 부모님께 드렸습니다. 저로서는 최선을 다했던 결과이기에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 생각을 하고는 새 출발하려는 마음으로
아버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땅을 한번 찾아가 보기로 했어요. 변호사님이 알려주신 주소로 아침 일찍 출발했는데 구불구불한 비포장 도로도 지나야 하고 일정 구간이 지나니 차가 지나갈 수가 없어 걸어야만 도착하겠더라고요. 겨우겨우 땅 주소지를 찾아서 도착하니 늦은 오후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신없이 오노라 몰랐는데 차를 타고 걷고 대충 6시간은 걸려서 도착한 것 같았습니다. 그 와중에 땅을 바라보는데 정말 할 말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도착해서 처음으로 뱉은 게 실소였을까요? 누가 봐도 땅으로서 가치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 동네 주민을 위한 전봇대만 하나 덜렁 있는 땅 부지였습니다. 개발도 전혀 되지 않을 땅이고 집을 짓기에는 마을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산이 바로 보여서 들짐승들에게도 노출이 될 것 같은 그런 황무지였어요. 당시에 변호사님께서 그 땅이 개발이 되려면 적어도 1000년은 기다려야 할 거라고 했었는데 실제로 보고 나니 변호사님께서 제게 왜 그런 말을 했었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참 그제서야 어이없는 이 현실이 느껴지더라고요.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해가 다 지고서야 자리를 뜨려고 하는데 그 순간 갑자기 번뜩 떠오르는 말이 있었습니다. 바로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었어요. 처음엔 우리 아버님께서 치매에 걸렸나 싶을 정도로 뜬금없이 이상한 타이밍에서 자꾸 저를 바라보면서 하셨던 그 말이요. 혹시나 싶어서 전봇대 주변 땅을 발로 툭툭 차보는데 이상하게 전봇대 밑에 땅에서 뭔가 딱딱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손으로 땅을 파내기 시작했어요. 정말 이마에서 땀이 줄줄 흐를 정도로 손톱 밑에서 피가 날 정도로 땅을 파내니 무언가 턱 걸리는 게 있지 않겠어요? 나무 상자 같은 게 묻혀 있었는데 그 옆에도 상자 끄트머리가 보였습니다. 일단 온전히 드러난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 글쎄 금괴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헉 소리를 내고 말았어요. 옆에도 줄줄이 상자들이 묻혀 있는 듯하여 일단 흙으로 덮어두고는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삽을 하나 사서 다시 길을 찾아 올라갔습니다. 맨정신에 땅을 파내고 있으니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뉴스에 나올 법한 장면이었을지도 몰라요. 저는 그 땅에서 금괴가 잔뜩 들어있는 상자를 4개나 발견했습니다. 금이 너무 크고 무거워서 가방에 다 담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몇 날 며칠을 부모님과 함께 싣고 나와 은행 금고에 맡겨두었습니다. 금 시세도 올라서 부모님과 대충 양을 계산해보니 수백억 가치의 양이었어요. 일부를 현금화했음에도 몇십억이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그제서야 아버님의 말씀이 전부 이해가 되었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그 말이 그 땅 전봇대 밑을 살펴보라는 이야기였고 이혼을 못하게 한 것도 상속을 위해서였다는 것을요. 저는 아버님의 깊은 뜻에 감동하여 또 눈물을 흘리고 말았죠. 그 뒤로는 남편에게 복수하고 싶다는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고작 건물 한 채 정도니까 제가 그 건물을 사버릴까 고민했지만 그것보다는 쫄딱 망하게 하고 싶었죠. 전 남편은 상간녀와 살림을 차렸고 일도 그만둔 채 아버님께서 주신 건물 월세를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건물을 찾아가 보니 1층에 아주 장사가 잘 되는 개인 카페가 들어와 있고 위층에는 병원과 학원들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큰 옆 건물을 바로 샀습니다. 3억 정도를 들여서 외관이며 내부며 리모델링을 싹 하고는 전 남편 건물에 있는 사장님들께 저희 건물로 이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보증금으로 더 저렴하게 월세를 받겠습니다. 내부도 싹 리모델링해서 아마 그 건물보다는 조건이 더 좋을 거예요. 제일 먼저 학원과 병원들이 줄줄이 이사를 왔어요. 층수도 제 건물이 더 높았기 때문에 다른 층까지 꽉 채워서 임대를 놓았습니다. 1층에 있던 잘 되는 카페가 가장 애먹었었는데 파격적으로 월세를 깎아주겠다고 하니 결국에는 도장을 찍더라고요. 전 남편의 건물은 동네에서도 가장 낡은 건물이었기 때문에 메리트가 없어서 세를 들어오르는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사장님들도 이사가기 귀찮아서 의리로 장사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남편은 일도 그만두고 월세로만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게들이 전부 빠져나가자 수소문을 해서 저를 찾아왔어요. 옆 건물의 주인이 저인 것을 알고 노발대발 난리가 났었죠.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 건물을 사? 거기다가 내 세입자들까지 다 뺏어간 이유가 뭐야? 지금 치졸하게 복수하겠다는 거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 로또 돼서 건물 하나 샀어. 그리고 내가 세입자를 뺏어가긴 뭘 뺏어가? 그 낡은 건물에 투자는커녕 월세만 그만큼 받아가니까 다들 질려서 나온 거지. 생각이라는 걸 하고 살아. 알겠어? 전 남편은 씩씩거렸지만 법적으로 문제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고 돌아가야 했지요. 하지만 저의 복수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과 함께 살았던 그 집 입구 쪽 땅이 경매에 올라온 걸 발견했어요. 저는 냉큼 그 땅을 사서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의 땅만 남기고 차는 지나다닐 수 없도록 담벼락을 올려버렸습니다. 멀쩡히 있던 맨 땅에 갑자기 벽이 서버리니 전 남편은 구청에 민원을 넣었더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여기는 사람 사는 집입니다. 주차장도 버젓이 있는 집인데 길바닥에 담벼락이 서서 차량 통행이 불가하다는 게 현실적으로 말이 되냐고요. 지금 제가 땅을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임야이고 지금으로선 담벼락에 서 있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땅 주인분과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불법도 아니고 임야인 땅이기 때문에 제 소유권 주장이 가능했고 구청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하자 전 남편은 아무 소리도 할 수 없게 되었죠. 제가 담벼락을 세운 덕에 차가 통행하지 못해서 그 주택은 팔리지도 않고 전세가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담벼락을 세운 게 저라는 건 추후에 알게 되었지만 저도 이 일을 대비해서 변호사 선임이며 서류며 준비를 다 해놔서 전 남편은 또 허탕을 쳤어요. 그렇게 월세도 제대로 못 받고 집도 건물도 팔리지 않고 거기다가 상속세를 내느라 대출까지 받아서 빚 갚느라 힘들게 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당신 나한테 무슨 억가심정이 있어서 이런 짓을 벌이는 거야? 내가 바람 폈다고 복수하는 거야? 내 상가 건물도 그렇고 이 담벼락도 그렇고 지금 일부러 다 엿먹이려고 하는 짓이지? 구청에 민원 넣은 거 들었어요. 나보고 조정해줄 마음이 있냐고 하던데 내가 그 담벼락 세우느라 얼마가 들었는지 알아요? 나는 그거 못 부수겠으니까 앞으로 차는 공영 주차장에 대면 되겠네요. 걸어서 한 15분 걸리지 않나? 운동도 하고 좋지 뭐. 말 다 했어? 당장 이거 안 치워? 저는 그 뒤로 전 남편의 연락처를 차단해버렸습니다. 제가 이제 와서 전 남편의 편의를 봐줄 필요가 있나요? 어차피 남인데. 저는 아버님 덕분에 건물도 올리고 경기도에 큰 땅을 사서 새로 카페를 지었습니다. 카페는 풍경과 인테리어가 좋다고 소문이 나는 바람에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손님이 끊이질 않고 있어요. 아버님 덕분에 부모님께서도 노후를 아주 편안하게 보내고 계시고 저도 남몰래 연애도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한동안 마음고생도 심하게 하고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인지 고민하면서 눈물로 매일 밤을 보내던 시기가 있었지만 결국에 사람은 인과응보의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 남편은 지금 어디서 뭐라고 사는지 소식도 들리지 않고 아주버님네 또한 별거 상태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나 행복하고 여유로운데 말이죠. 아직도 은행 금고에는 아버님께서 남겨주신 금괴들이 남아있습니다. 나중에 저에게 물려줄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사회에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아버님처럼 병으로 고생하시고 몸이 불편한 환우들을 위해서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야기 들어주신 여러분들도 모두 복 받으세요.